네, 오늘은 이제 인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역사에 대해 할 건데요. 자, 고대 보면은 이제 인도랑 서아시아는 인류 최초의 문명 4개 중에 2개가 있어요.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이랑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는 현대에서는 아프리카로 치는데 이제 옛날 거 보면은 뭐 서아시아 중동쯤으로 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아시아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강이를 말해야죠. 인더스 문명은 그대로 인더스 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어딜까? 무슨 강일까? 티그레스. 맞아. 2개 중에 하나 맞췄네요. 메소포타미아는 강이 2개인데 하나는 티그리스, 하나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근데 뭐 막상 수능 보면은 뭐 꼭 2개 외울 필요 없고 하나만 알고 있어도 어차피 거의 선지로 나오기 때문에 티그리스만 알고 있어도 될 것 같고요. 이집트 문명은 되게 유명한 강이죠. 나일 강입니다. 자, 이게 고대 문명이고 아직 동남아시아 쪽에는 이렇다 할 고대 문명이 없었어요. 자, 인더스 문명은 이제 아리아족이 침략하는데 아리아족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아리아가 뭐야? 우리 한민족처럼 민족 이름인데 막 아리아족 하면 뭐 그치, 히틀러가 무슨 아리아족의 순수성 막 이런 거 했는데 그 아리아족인데 걔는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같고. 자, 보면은 이제 이때부터 그 유명한 카스트 제도 알죠? 신분 제도. 그 다음에 이제 브라만교. 이 브라만교가 후일 발전해서 힌두교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면은 아시리아는 서아시아를 최초로 통일한 국가라고 그래요. 근데 되게 엄격하고 가혹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분열됩니다. 자, 이제 동남아시아가 나오는데, 동남아시아 하면은 이제 흔히 중국 밑쪽 얘기하죠. 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이렇게 해갖고. 자, 이제 보면은 인도의 첫 번째 통일 왕조 마우리아 왕조가 나옵니다. 외울 왕은 아스카 왕 하나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소승불교가 발달했는데 한국사에서 선종 있죠. 선종이 소승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아 전체로 봤을 때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은 대승불교가 우세한 적이 많았고 동남아 쪽은 소승불교가 우세한 적이 많았어요. 그렇게 있었고, 자, 동남아는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중국 영향을 또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최남부는 베트남 최북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오리 왕조 다음에는 쿠샨 왕조가 나오는데요. 이름 되게 특이하죠. 쿠샨. 덕분에 외우기는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흔히 말하는 대승불교가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간다라 미술 알아두시고요. 천천히. 대승불교가 뭔데요? 대승불교는 이제 큰 수레라는 뜻인데 민중의 해탈을 추구하는 게 대승불교고요. 소승불교는 이제 개인의 뭐 고행, 참선 등을 통해서 개인의 해탈을 중시하는 게 소승불교입니다. 그렇게 단어 중심으로 설명하면 돼. 네. 자, 동남아시아는 아직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이제 서아시아 하면 흔히 생각나는 국가죠. 페르시아 나오는데 페르시아가 2 왕조가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지금 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인데 얘네 페르시아 전쟁이 유명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왕조에서 이제 다리우스 왕이 나라를 아주 크게 만들거든요. 강하게. 그리고 이제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들어가요. 그리스를 침략하는데 유명한 영화 있죠. 잭 스나이더 감독의 300. 그게 페르시아 침공에 맞선 얘기인데 뭐 기억해도 거는 뭐 딱히 없습니다. 뭐.
이거는 세계사 과목 배우면 자세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르티아 왕국. 파르티아 왕국이 한창 위세를 떨쳤을 때는 로마에서 오현제 시대라고 이제 뭐 로마의 태평성대 그때쯤 얘네랑 대립했어요. 그래서 한 명 까먹었네요. 어쨌든 오현제 5명의 어진 형제라는 뜻인데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절대 안 나오니까 뭐 상관없고요. 자, 구타왕조. 구타왕조 이제 인도 고전 문화의 완성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이때 이제 힌두교가 본격적으로 발달했고 산스크리트어 만호법전 이게 있는데 만호법전은 그냥 뭐 성경처럼 힌두교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스크리트어는 되게 어려운 언어인데 힌두교에서 이걸 막 했습니다. 막 우리 막 인도 문자 보면 막 꾸불랑꾸불랑 이상하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기억해둘 거는 이제 아잔타 석굴이라는 유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수학의 영 개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로마 숫자는 0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10은 X로 쓰고 100은 C로 쓰고 1000은 D로 쓰든가 이런 식으로 다 문자로 써야 돼서 이제 로마 숫자는 큰 수를 쓰려고 하면 할수록 되게 쓰기가 불편해졌거든요. 예를 들면 90을 이렇게 써야 돼요. 자, 100이고 왼쪽에 있으면 요만큼 빼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0이란 개념이 생기고 그냥 90만 쓰면 되니까 훨씬 직관적이고 편해졌죠. 그래서 수학에서 0의 발명은 되게 중요한 발견이고요. 자, 이제 아키메네스 왕조가 망하고 파르티아가 생겼다가 얘네도 망하고 이제 사산 왕조로 페르시아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동서 문화 교류의 장이 되는데, 왜냐면 이제 흔히 유럽이랑 아시아 구분하는데 거의 붙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유라시아라 부르는데 통틀어서는 이제 그 딱 중간쯤이 현대 중동, 옛날 페르시아 그쪽이기 때문에 이제 동서 문화 교류의 장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슬람교한테 정복당합니다, 얘는. 자, 동남아시아 한번 볼까요? 네, 동아시아는 이제 신석기 유적이랑 뭐 청동 유적할 때 베트남도 살짝 나오는데, 얘는 되게 시작이 어떻게 정복당하는 걸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이때 유명한 거는 증짝 자매라고 있거든요. 이 자매가 이제 한 나라에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펼쳤던 분들인데, 베트남 가보면 이분들 이름을 딴 거리도 있고 수도 하노이에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무 다른 말로 참파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참파라고 해요.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있고, 베트남 근처에 붙어 있었던 애들인데, 네, 얘네는 독립했대네요, 후왕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이씨 왕조가 있는데, 베트남어로 이는 그냥 리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진 있죠? 진은 쩐이라 그래요, 쩐. 네, 그래서 이 몽고 침입 격퇴로 유명한 장군 이름이 전흥다오 장군인데, 그냥 뭐 한자로 전흥도 이런 이름이에요. 전흥다오 장군. 왕족이었죠. 성 같은 걸 보니까 왕족인 걸 알겠죠. 왕의 삼촌이었던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또 받았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편입되고 유학을 장려했고요. 대월사기는 우리나라의 이제 삼국사기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삼국유사 이런 거 쓴 게 누구 외적의 침입을 받고 물리친 다음에 쓰잖아요. 흔히 그 이제 국뽕이 차올라서 썼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역사책의 편차는. 그 다음에 추놈 문자 그랬는데 요즘 교과서에는 쯔놈이라고 나와요, 쯔놈. 근데 이 쯔놈 문자는 굉장히 이 한자 기반으로 베트남을 표현한 건데, 굉장히 이게 쓰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려워서 현대 베트남에도 이제 권위 있는 교수님들 몇 분만 알고 계시고, 현대 베트남어는 알파벳 기반으로 씁니다. 프랑스 식민 기간에 만들어졌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여씨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레일 거예요. 레 왕조 아닌가?
응우엔 왕조인가? 응우엔. 헷갈린다. 근데 남북 분열이구나. 깜부스터. 자, 그럼 다시 이제 넘어봅시다. 자, 이 인도는 이제 왕조 존속 기간이 짧아지는데, 네, 이슬람이 때 한참 깡패짓을 하고 있네요. 세력이 강성해져서. 자, 그럼 이제 이슬람 봐야겠죠. 이슬람 종교적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그러고요. 이 칼리프한테 이제 정치, 외교 이런 거 임명받은 게 술탄이라고 그러거든요. 술탄 많이 들어봤죠? 자, 근데 아직 이때는 술탄의 개념은 없었어요. 중요하게 안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슬람교를 성립한 사람이 마호메트죠. 예언자 마호메트. 이 마호메트가 메카에서 포교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기존의 메카에 있던 지주나 상인들한테 박해받아서 도망을 가는데, 이걸 헤지라라 그러고 연도로 660년인가 그쯤이고, 이게 이슬람교의 원년이에요. 원년이 뭔지 알아? 기원전 그 딱 중간 아니 이제 달력이 시작되는 거. 딱 0년. 그래서 이슬람교 달력은 660년이 0년인가 그래. 자, 그거고 비잔틴 제국은 이제 동로마 서로마 분열됐을 때 동로마가 이제 비잔틴 제국이 되죠. 그리고 얘네랑 대립했고, 네, 622년이구나 헤지라가. 어쨌든 이렇게 헤지라에서 이제 헤지라를 실시해서 세력을 성공적으로 키운 마호메트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 통일해서 종교 국가를 건설하는데, 네,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는 1대에서 4대 칼리프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4대 칼리프가 암살 당하면서 이슬람 왕조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가 제 기억에 맞으면 우마이야 왕조인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뭐 이때 이슬람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거의 유럽까지 집어삼키러 갔었고 그랬고요. 자, 이제 인도 보면, 인도는 이때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여서 별로 볼 게 없고, 뭐 노예 왕조가 있었고, 근데 이 노예 왕조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한 왕조였어요. 자, 캄보디아는 메콩강 하류, 그다음에 크메르인, 인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진랍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 왕조 이름 중에 하나죠. 캄보디아. 이제 우리가 흔히 유명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거 앙코르 왕조, 앙코르 와트라는 사원이 되게 유명하죠. 타이족한테 멸망하는데, 타이는 흔히 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국도 뭐 크게 기억할 건 딱히 없어요. 이게 불교로 엮여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소승불교 기억해 두시고, 이제 태국은 나중에 제국주의 시대 때 독립을 유지한 걸로 나옵니다. 미얀마는 더 볼 게 없어요. 미얀마는 그냥 뭐 나라 이름만 알아도 되는 정도. 자, 이제 이슬람교 다시 가봅시다. 왕조가 있었고, 자, 이제 술탄 시대. 술탄 칭호가 이때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 셀주크 튀르크. 이 튀르크족은 제가 듣기로는 뭐 돌걸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제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넘어간 애들인데, 네, 이슬람 문화 전성기 이크타라는 제도가 있었고, 이제 십자군 전쟁합니다. 저기 서쪽에 또라이들이 막 데우스불트를 외치면서 신이 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이 원하신다고 예루살렘을 되찾으러 막 와요.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이제 몽고군이 세계를 휩쓸 때 같이 멸망합니다. 이제 이거 이슬람의 인도 지배는 되게 특징적인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니네 무조건 이슬람교 믿어 이러는데 그럼 이제 더욱더 반발이 생기잖아요. 원래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은 법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지즈야라는 인두세가 나오는데 니네 힌두교 믿어도 좋으니까 이제 세금 좀만 더 내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이게 낫죠. 피를 안 흘리고 돈도 버니까. 고유 가구, 고유 기구 인정,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쉽게 이슬람화. 그럼 뭐 쟤네 잘해주니까 이슬람 좋은데 이러고 자발적으로 믿겠죠. 그래서 네, 꼭 뭐 힘이 세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이슬람 문화 특징은 뭐냐면은 네, 이런 특징이 있는데 특히 괄목할 만한 점은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발달인데 옛날에 이제 의술하면은 이슬람이 되게 많았어요. 이븐 시나라는 유명한 의사도 있었고 뭐 되게 유명하죠. 자, 티무르 왕국, 티무르 제국. 얘는 이제 티무르라는 애가 세우는데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하던 애인데 이제 명나라 정벌을 준비하다가 병이 걸려 죽고 제국도 쇠퇴하게 됩니다. 자, 되게 유명한 애들이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제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정복을 하는데 콘스탄티노플이 오늘날 이스탄불이에요. 근데 터키의 수도는 아닙니다. 자, 정복했고 그렇게 비잔틴 제국도 멸망했고 16세기가 전성기였고 술탄 칼리프제 확립인데 이게 뭔 얘기냐면 술탄이 이제 왕이면은 칼리프는 교황 같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하나로 합친 게 요 술탄 칼리프제라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이제 종교도 죽어나오고 그런 겁니다. 종교 일치 나오죠. 군사공건제 교과서에 보면 뭐 나옵니다. 군사공건제. 자, 이제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서양 있고 동양 있으면은 여기가 딱 그 위치거든요. 터키가. 그래서 오늘날도 터키는 계속 EU에 가입하고 싶었는데 안 껴주죠. 잘. 되게 애매하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동서교통로를 얘네가 통제하고 무역을 독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 동로마 제국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갖고 유럽편이었으니까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얘네가 딱 가로막으니까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신항로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뭐 포르투갈의 뭐 바르톨로메우스 뭐였지? 어쨌든 그 사람이 뭐 희망봉을 발견하기도 하고 콜럼버스가 미국도 발견하고 그게 오스만 투르크 때문에 또 촉발된 일이었어요. 자, 이제 이슬람 사원은 모스크라 그러는데요. 특징은 이렇게 돔인데 이거는 비잔틴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요. 또 그 밖에는 이제 사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첨탑, 높은 탑을 4개 세워요. 얘는. 이게 이슬람 모스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와하브 운동 이런 게 있었다. 자, 다시 이제 인도도 볼 게 다시 이때쯤 괄목한 게 무굴 제국이 생겼는데 여기 황제 2명은 기억해놔야 돼요. 악바르 대제, 인도 통일, 그리고 인두스를 폐지해줬어요. 이제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줬고, 네, 이 아우랑제브 황제는 근데 되게 인두스를 부활하고 하는데 정치는 잘해서 이때 전성기였어요. 근데 이후 이제 쇠퇴하기 시작하고요. 타지마할 유명하죠. 인도에 그게 이 무굴 제국 때 세워진 겁니다. 자, 인도네시아가 제 기억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건 사이렌드라 왕조 불교 때문에 한번 나왔었던 것 같고요. 보로부두르라는 사원이 있는데 그게 한번 나왔었던 것 같고, 뭐 말라카, 필리핀 볼 거 없습니다. 이거는. 자, 한 장짜리구나. 자, 이제 무굴 제국 시대 때 이제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세우는 등 이제 정복을 시작하는데요. 이 플라시 전투는 인도를 먹으려고 경쟁하던 게 프랑스랑 영국이었는데 이 플라시 전투에서 영국이 이기면서 인도에 대한 권리를 장악합니다.
그런 느낌. 청일전쟁 같이. 자, 그래서 인도 지배를 하고 마라타 동맹. 뭐 얘는 이제 인도에 저항, 영국에 저항한 애들이에요. 시크교도, 마라타 동맹. 그다음에 동인도 회사, 힌두교와 이슬람 이걸 이용해서 단결 와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은 여기까지 와요. 결국 독립해서도 인도랑 파키스탄으로 갈라지게 된 계기는 힌두교와 이슬람교라는 이 두 종교를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자, 세포이 항쟁은 뭐냐면 세포이가 용병들이었거든요. 영국에 고용된. 근데 이제 옛날 총을 쓰려면은 이 탄약통이나 그런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름에 이제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고 먹는 걸 금지하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먹는 걸 금지하는데 이 소나 돼지 기름이 발렸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 신념이 되게 강하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제 민족적으로 영국에 대항했던 운동이고 결국 무굴 제국이 이걸로 인해서 무굴 제국을 그냥 아예 없애고 영영 인도 제국이라고 해갖고 이때 영국 여왕은 유명한 여왕이죠. 빅토리아 여왕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뭐 인도 황제 겸을이라는 칭호가 붙어요. 좀 브라모 사마지, 인도 국민회의 등등 있었고 결국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는데 결국 이 종교 차이 때문에 힌두교는 인도, 이슬람은 파키스탄 이렇게 분열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면은 이제 신앙로 개척이 있었죠, 유럽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신앙로 개척이 됐으니까 바다로 얘네를 돌아가면 되니까 이런 중개 역할을 상실하고 뒤처지기 시작하고 오스만 제국도 점점 쇠퇴하는데 이렇게 이민족들 독립하고 유럽이 침략해오고 결국에 그리스가 독립을 해요. 그리스. 이때 이제 1800년 되면은 저 때면 아마 낭만주의 그런 게 유행하던 시절이었는데 영국 시인 중에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전했다가 병 걸려서 죽은 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라가 개판이 됐으니까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도가 탄지마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보수가 반발했고 이제 서양 유럽 열강들이 간섭해서 실패하고요. 결국에는 오히려 전제 정치만 강화되는 악화된 결과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청년 튀르크당이 혁명을 일으켜서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결국 케말 파샤라는 이제 지금 터키의 국부로 추앙받는 분인데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그 전에 이제 오스만 트로프는 1차 대전 때 독일 삼국 동맹에 가입해갖고 이제 독일 편을 들어서 지고 더욱더 빨리 망하게 되죠. 이집트, 시리아, 아라비아 다 식민지였던 데인데 여기도 근대화 운동을 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아랍주의와 외교혁명, 회교혁명. 자, 그리고 이 현대 이스라엘 문제는 결국에 순전히 이제 유럽 국가들 문제인데 1차 대전 때 영국이 약속을 해요. 이제 아랍인들한테 우리 편에 대서 싸워주면은 팔레스타인 그쪽을 보장해주겠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전쟁 이후에 유대인 국가 건립을 약속해버려서 이게 충돌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분쟁이고요. 세계대전 때부터.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해갖고 아주 앞으로도 전쟁이 끊이지 않을 지역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뭐 전쟁은 많이 났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동네고요. 동남아시아 보면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한테 점령당했고 얘네는 이제 영국, 말레이 연방으로. 베트남, 캄보디아는 프랑스, 인도차이나 연방에 이제 프랑스의 지배를 받는데요.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합니다. 프랑스군이 물러가요. 베트남이 이제 독립운동을 해서 DMBF 전투를 계기로 프랑스가 철수합니다.
이 잼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DMBMF가 뭐냐면은 지역 이름인데 이렇게 된 분지 지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산 위에 비행장이 있었는데 대포를 여기 쏴야 되는데 산이라서 못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해체해갖고 끌고 올라와서 여기 설치해갖고 쐈대요. 어쨌든 네, 약소국으로 취급받던 베트남이 프랑스를 이긴 그런 전투였고, 자 근대화 운동은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쪽도 합니다. 베트남 통킹 위속, 뭐 베트남 광복회 같은 게 있었고, 네, 여기 타이, 시암이라고 부르고 현대에서는 태국이라 더 많이 부르는데 이제 영프의 완충지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태국이 이렇게 있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인도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프랑스고 여기 영국이니까 이 사이에 있었죠. 완충지대. 그래서 독립을 유지할 수도 있었고 또 태국 왕들의 근대화 운동이 있어서 또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필리핀은 원래 이제 에스파냐, 현대에서는 스페인이라고 많이 부르죠. 거기 식민지였는데 스페인도 점점 이제 쇠퇴하고 미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 영어 잘하는 게 이 식민지 배경 같은 거예요. 유학 많이 가죠, 필리핀요. 미국의 식민지였던 전적이 있습니다. 미국 식민지에는 의외로 많지 않은 게 미국은 그 식민 개척에서 되게 후발주자에 가까웠기 때문에 식민지가 그렇게 많이 없고, 인도네시아, 반 네덜란드, 이슬람 동맹, 베트남의 공산화와 개방, 이게 월남전. 근데 이제 이 DMBMF 때를 1차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고 흔히 월남전이라고 부르는 건 2차 베트남 전쟁이에요. 그리고 3차까지 있어요. 3차는 이제 그렇게 안 중요한데 중국이 한번 쳐들어왔다가 막힙니다. 왜 쳐들어왔어? 딱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제 점점 공산주의가 한계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제 도이머이라는 개혁 정책으로 개방하고, 지금도 이제 베트남 많이 진출하는데 베트남 뭐 집을 한다 그러면은 완전히 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직 그렇게 팔진 않고 뭐 70년 임대 이런 식으로 매매합니다. 외국인한테서.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세안이라고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심으로 한 국제 경제 협력 기구 이렇게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